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그래도 오빠,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너도 봤잖아. 이러다가 우리 인생 다 망하겠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내가 좋은 곳 알아뒀어. 거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한번 모시고 가자. 그리고 오빠, 설마. 다른 방법이 없어.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자.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랑 별장에 가서 좀 쉬다 오시는 건 어때요? 별장? 갑자기 웬 별장이니? 제가 회사 동료한테 소개받은 곳인데 공기도 좋고 전망도 너무 좋대요. 어머니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제가 도시락도 싸갈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갈비찜이랑 장조림도 준비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바람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답답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너희가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래. 그럼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가보자꾸나.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3세 이은실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은실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은실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3세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35년간 S대학병원 신경과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이 남겨준 강남의 집과 약간의 예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들 준호는 대형 건설회사 임원이고 딸 미래는 강남에서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멀쩡한 가정이었죠. 제가 간호사 시절 모은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키웠고 남편이 물려준 재산 덕에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요즘 강남 집값이 심상치 않아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어떠세요? 제가 좋은 오피스텔로 알아봐 드릴게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요양원 가실 때도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어느 날 준호가 퇴근길에 들러 던진 말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를 읽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우리 가족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이 될 줄은요. 오빠 말이 맞아요. 요즘은 대세가 역세권 오피스텔이에요. 거기다 관리도 편하고. 어머니 연세에는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래도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들었죠.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우리 딸은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을 한다면서 늘 평화를 강조하던 아이였는데 제 재산 앞에서는 둘 다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찜찜했죠. 저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봐왔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보면서 감동했었죠.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 깎아왔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오던 자식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지더군요.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들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겨울, 제가 감기로 며칠을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준호는 전화도 없었고 미래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죠.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지금 학원이 바빠서. 나중에 들를게요. 그 나중에라는 말이 한 달이 되어서야 찾아왔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봐왔던 치매 환자 가족들의 뒷모습이 제 자식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래야, 엄마가 통장을 어디다 뒀더라. 아침에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머, 어머니 또 그러세요? 어제도 찾으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가 맡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제가 일부러 통장을 숨기고 물어보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죠.
처음엔 걱정하는 눈치더니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강남의 집과 예금을 정리하려 할 때부터요.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듯 속삭이더군요. 미래 역시 맞아요. 어머니 정리하신 돈은 제가 잘 불려드릴게요. 제 학원도 점점 커지고 있고, 오빠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잖아요. 하면서 눈빛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그 눈빛이 어쩜 그렇게 차가워 보이던지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가 되니 더 쓸쓸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집에 CCTV를 설치해뒀어요. CCTV는 제가 간호사 시절 친했던 동료의 아들이 설치해줬어요.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 요즘은 노인분들 노리는 범죄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거실, 주방, 현관 등 여러 군데 설치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CCTV 설치가 제 삶에 있어 너무 중요한 선택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역시나 또 저희 재산하고 요양원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며 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옆집 할머니 이름이 뭐였죠? 어제 인사하신 분 말이에요. 글쎄. 아이고, 헷갈려. 우리 옆집이 김씨였나, 박씨였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일부러 이웃 이름도 틀리고 지갑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느라 난리를 피우고 가스불도 켜놓고 깜빡한 척했어요. 제가 간호사 생활하면서 본 치매 초기 증상들을 하나하나 적용했어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던 자식들이 슬슬 수상한 낌새를 채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큰 병원 가보시죠.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맞아요. 요즘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된대요. 어머니, 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래요. 라며 거들었죠. 하지만 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만 봐도요. 제 재산이 눈앞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눈빛을, 35년간 수없이 봐왔던 그 계산적인 눈빛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S대학병원 치매센터에 직접 예약해서 검사를 받고 일부러 그 진단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가 자식들이 볼 때 슬그머니 감추기도 했어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무슨 얘기 있으셨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미래가 물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얼버무리자 준호와 미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35년간 봐온 치매 환자 가족들의 그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을 시험해 볼 참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어머니, 통장 좀 보여주세요.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준호가 집에 오면 대뜸 이런 말을 던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 번은 제가 아이고, 통장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서랍을 뒤적이는데 준호가 어머니, 제가 맡아서 관리할게요. 이러다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핏대를 세우더군요.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요즘 치매 환자들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던데. 달콤한 말로 포장은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오빠와 같더군요. 자식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끝까지 연기를 해야만 했어요. 이게 우리 자식들의 진짜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빠, 어머니가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어제는 현관문도 못 찾으시더라. 그러게, 얼른 요양원부터 알아보자.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 책임이잖아. 제가 화장실에 있는 척하면서 엿들은 대화예요.
거실에 설치한 CCTV에는 더 적나라한 모습이 찍혔죠. 어머니 통장 숨기신 거 못 찾았어.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이러다 집이고 뭐고 다 날리겠어. 내가 어제 서랍장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 도장도 어디 숨기셨는지. 이러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쩌지?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오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통장을 소파 밑에 떨어뜨려 놓고 못 찾는 척 했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고. 그러다 미래가 소파 밑에서 통장을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이란 마치 당첨복권이라도 찾은 것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여기 있었네요. 이제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하면서 얼른 자기 가방에 넣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급히 안 돼! 그건 내 통장이야! 하고 뺏어들자 미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보관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왜 이러세요? 준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퇴근할 때마다 들러서 집을 파는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여기 너무 커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제가 좋은 오피스텔 하나 받았는데 보시겠어요? 10평짜리인데 전망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거기로 가시면 제가 매일 들러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일부러 그래, 그 오피스텔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하고 대답했더니 그날로 부동산에 데려가더군요. 어머니, 여기 계약금만 조금 주시면 돼요. 도장 가져오셨죠? 아이고, 도장을 어디다 뒀더라. 하고 얼버무리자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아까 가져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 보는 험악한 목소리였어요. 미래의 태도는 더 교묘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 요가원 근처에 있는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없을 때는 서랍장을 뒤지고 다니더군요. CCTV에 모든 것이 찍혀 있었죠. 심지어 제 침실 장롱까지 다 헤집어 놓은 적도 있었죠. 어머,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제 속옷까지 다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심하게 치매 연기를 했어요. 어머, 이게 누구지? 우리 준호 맞니? 아들 얼굴을 못 알아보는 척도 해보고 밥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하면서 하루에 7번씩 밥을 차려달라고 때도 썼죠. 처음에는 어머니, 점심 드셨잖아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자식들이 나중엔 아우, 진짜 귀찮게 하시네.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더 확실하게 속이기 위해 이웃들한테도 일부러 치매 연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이고, 우리 집이 몇 층이더라. 하면서 헤매는 척도 하고 아파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못 누르는 척도 했죠. 심지어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여기가 우리 집 맞아요? 하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분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자녀분들은 뭐 하시는지. 그 소문이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발 요양원 가시는 거 고려해보세요. 준호가 기어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래도 한술 더 떴죠. 맞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정말 좋은 데예요. 마치 놀러 가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아본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값싼 요양원이었다는 걸. CCTV에 찍힌 그들의 대화에서 다 들었으니까요. 이 요양원이 제일 싸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된대. 그래도 너무 멀지 않아? 면회 가기도 힘들 텐데. 어차피 누가 자주 가겠어? 그냥 싼 데로 모시자. 그렇게 아들과 딸은 저한테 요양원을 계속 강요했죠. 난 집에 있고 싶다.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준호가 버럭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살아야 하고, 어머니도 위험하시다고요. 이러다 혼자 계실 때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멈추더군요. 미래는 황급히 오빠, 진정해.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준호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 밤 거실 CCTV에 찍힌 자식들의 대화가 전부 녹음됐어요. 이러다가 진짜 재산 다 날리겠어. 빨리 어머니 동의받아서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통장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기신 거야? 이러다 엄마가 다 어디다 써버리시면 어쩌지? 그 전에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해. 내가 법무사 한 명 아는데 후견인 신청하는 거 어때?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대화가 CCTV에 찍혔어요. 사실 내가 좀 급해. 투자한 게 있는데 어머니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빠, 그건 안 되지. 그럼 그 대출 나랑도 반 나눠야지. 야, 넌 요가원 차릴 때 어머니 돈 얼마나 썼는데? 나도 이번 한 번만 좀 하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도, 그들이 제 재산만 노린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이 자식들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늘 그렇듯 잠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자식들이 늦은 시간에 모여 있다는 게 이상했죠. 이제는 정말 어머니 모실 수가 없어. 요양원도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러다가 집도 날리고 우리 인생도 망하겠어.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오빠,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시잖아.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너도 투자한 거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저번에 내가 산에 별장 하나 봐둔 거 있잖아. 거기 한번 모시고 가자. 그리고 순간 오한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CCTV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오빠, 제정신이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놀라 물었지만 준호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이미 다 알아봤어. 어차피 치매 환자셨다고 하면 돼. 산에서 길 잃으신 걸로. 경찰이 찾을 때쯤이면 이미. 그리고 거기 별장은 인적도 드물고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겨울도 다가오는데 날씨만 제대로 도와준다면. 오빠, 그래도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도 알잖아. 어머니 통장 관리권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잖아. 얼마 전에는 내가 어머니 모시고 은행 갔다가 창피당한 거 잊었어? 창구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시는 바람에 이러다가는 우리가 먼저 망하겠다고. 알았어. 그럼 언제? 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번 주말이야. 날씨도 좋대. 내가 이미 별장도 예약해뒀어. 준호가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여기 봐. 주변에 민가도 없고 등산로랑도 멀어. 겨울 되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미 각오는 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봐온 수많은 버림받은 노인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 휴대폰도 미리 충전해서 가방 깊숙이 숨겨뒀고 작은 녹음기도 옷 안에 달아뒀어요. 비상금과 간단한 약도 챙겨뒀죠. 며칠이 지나고 금요일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들렀어요. 어머니, 내일 제가 별장 하나 예약했어요. 공기도 좋고 잠깐 다녀오시면 어떠세요? 단풍도 곱게 물들었대요. 그 달콤한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꾸나. 우리 준호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미래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할게요. 오빠가 별장 사진 보여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날 밤
미래는 저희 집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겉으로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일부러 밤중에 두어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미래는 어머니, 이쪽이에요. 하면서 다정하게 부축하는 척했지만 그 차가운 손길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우리는 산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운전하는 내내 저는 치매 환자처럼 연기했죠.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자.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요. 미래는 뒷좌석에서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밥도 싸왔어요. 라고 달래는 척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 애의 창백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끔 준호와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도 보였죠. 차가 산길로 접어들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곧 제 자식들의 추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었죠. 창밖으로는 곱게 물든 단풍이 보였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자식들은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별장에 도착하고 나서 미래가 저녁을 차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많이 준비했어요. 소갈비찜도 있고 장조림도 만들었어요. 마지막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일부러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 미래가 음식을 참 맛있게 하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하면서요. 미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더니 잠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며 수면제가 든 약을 내밀었죠.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온 것도, 그걸 제 약과 바꿔치기 한 것도 CCTV에 다 찍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베개 밑으로 숨겼어요. 그리고는 점점 졸린 척, 깊이 잠든 척을 했죠. 자식들은 제 숨소리를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서 가자. 날 어두워지기 전에. 내일이면 추워진대.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정말이라도 되는 거야? 미래에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거잖아. 돌아가면서 주유소에서 주유 영수증 끊어놓자. 알리바이용으로. 저를 버리기 위해 제 자식들이 어찌나 치밀하게 준비했던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걸 똑똑히 들었어요. 휴대폰으로는 계속 동영상을 찍어뒀고 녹음기로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죠. 이제 어떻게? 걱정 마. 내일 저녁쯤 신고하면 돼.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음 날 오후 자식들은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더군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디 가신 걸까요? 어제는 멀쩡하셨는데. 연기하는 목소리가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디 계시겠지? CCTV에 찍힌 그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신고하자. 오늘 밤만 지나면 돼. 준호가 미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 하더군요. 울지 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 아들과 딸은 제가 산속 별장에서 혼자 죽기를 바랐겠지만 저는 이미 별장 근처 모텔을 예약해뒀었고 필요한 모든 증거도 확보했죠. 그들이 버린 그 별장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죠. 이제 제 차례였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자기 어미를 버렸는지,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차례라는 걸 자식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들이 제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만 기다릴 계획이었죠. 제 가방 속에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이 구입한 수면제까지. 모텔에서 보낸 첫날 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해준 친구 아들 민수였죠. 지금은 IT 보안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예전에 제가 그의 어머니를 간호할 때 보여준 정성을 항상 잊지 않고 있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텔에 도착했죠. 어머님,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단순한 유기를 넘어서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민수가 제가 찍어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게다가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것도 명백한 증거가 있네요. 제가 동료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수는 밤새워 자식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영상을 정리해 주었어요. 별장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수면제를 탄 물을 건네는 장면, 제가 잠든 줄 알고 도망가는 장면까지. 모든 순간이 제 핸드폰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어머님,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민수의 조언대로 저는 3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모텔에 머물렀어요. 그동안 자식들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일이 지난 후에야 자식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더군요. 제 집으로 찾아간 경찰은 준호와 미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셨어요.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준호의 거짓 눈물을 CCTV로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래는 그 옆에서 오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발 우리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이러다 추운 데서 잘못 드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민수가 설치한 CCTV는 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돌아간 뒤 자식들은 제 집에서 술판을 벌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재산 정리만 하면 돼. 준호의 말에 미래가 술잔을 부딪히며 웃더군요. 오빠 진짜 대단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니. 제가 실종된 지 일주일도 안 돼요. 준호는 위임장을 위조해서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기 전에 미리 서명해 두신 거예요. 은행 직원들은 준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이미 도장이 찍힌 서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한 번에 5억을 빼돌렸죠. 미래의 행동은 더 대담했어요. 제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더군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드릴 거예요. 매장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보석도 구입하고 제가 평생 검소하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죠. 경찰 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수사관님,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날 저녁 별장에서 편히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나왔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시러 갔더니 이미 안 계시더라고요. 준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더군요. 미래도 어머니가 평소에도 가끔 혼자 산책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라며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숨겨둔 녹음기에는 그날 밤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전부 담겨 있었어요. 잘 됐어.
이제 곧 끝나겠지. 날씨도 춥다고 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오빠,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자식들은 제 재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주식 투자를 한다며 5억을 한 번에 빼갔고, 미래는 학원 확장 공사를 핑계로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심지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제 못 돌아오실 텐데 왜 이렇게 은행에서 까다롭게 구는 거야? 화를 내는 준호의 모습이 거실 CCTV에 찍혔죠. 모텔에서 지내던 저는 민수의 도움으로 제 집 근처의 조그만 원룸에서 은밀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제 집에서 자식들은 매일 밤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이제 이거 다 우리 거야? 이걸로 보상받는 거지? 취한 준호의 목소리가 CCTV 마이크에 선명하게 잡혔어요. 미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제 집에서 파티를 열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을 제게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동네 부자예요. 뻔뻔한 거짓말이 계속됐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져갔어요. 이상해요. 어머님이 실종되셨다더니 자제분들은 매일 파티를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 전엔 명품백을 들고 들어가시던데 저번에는 외제차를 새로 뽑았다면서요? 하지만 자식들은 뻔뻔하게도 변명을 늘어놓았죠.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준호와 미래가 술에 취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이제 어머니는 절대로 찾지 못할 거야.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했잖아. 별장도 임대한 거고 증거도 하나도 없어. 맞아. 이제 상속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지? 언제쯤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대? 변호사가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 조금만 더 참자.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서늘해졌어요. 민수는 제가 들키지 않게 모텔과 원룸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담아주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들의 증거, 카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까지. 어머님,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겠죠. 그들의 뻔뻔한 웃음이 곧 절망의 눈물로 바뀔 거라는 걸. 드디어 복수의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한 달간의 숨죽인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된 거죠.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민수와 박 변호사가 제 옆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자녀분들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들, 불법 대출 증거까지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이 입증 가능한 자료들이에요. 어머님, 이제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게 해야죠.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날따라 유독 화창한 날씨였어요. 마치 하늘도 제 편인 것 같았죠. 평소처럼 술에 취해 늦잠을 자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난 한 달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수라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바닥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나뒹굴고 텅 빈 양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 준호와 미래. 어머니? 저를 본 순간 미래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는 아직도 취기가 가시지 않은 듯 눈을 비비며 중얼거리더군요. 그래, 내 어미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그들은 제 뒤에 서 있는 민수와 박 변호사를 발견했나 봐요. 어머니,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준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죠. 앉아라. 단 한마디의 자식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펼치고 CCTV 영상을 틀었죠. 첫 번째 영상은 그들이 저를 산속 별장에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어머니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 영상은 그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이었죠. 어머니께서 미리 서명해 두신 거예요? 라며 은행 직원을 속이던 준호의 뻔뻔한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세 번째는 미래가 제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장면. 어머니, 선물로 사는 거예요. 라며 거짓말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밤 술판을 벌이며 제 죽음을 기다리던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나? 어머니는 찾지 못할 거야.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했잖아. 취중에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재생됐죠. 말해봐라.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닌 참았던 눈물 때문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미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 사인을 받자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현재 확보된 증거들로는 존속살해 미수, 사기, 횡령 등 중범죄가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수면제를 사용한 점, 고의적으로 벌인 정황 등이 명백히 드러나 있죠. 불법 대출, 카드 부정 사용, 문서 위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집도 다시 정리하고 술도 끊고 어머니 모시고.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난 오늘부로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이 집도 예금도 전부 다. 안 돼요.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미래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미쳤어요! 당신은 치매 환자라고!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난 치매 환자였지. 너희를 시험해보기 위해 완벽하게 연기한 치매 환자였다. 35년간 신경과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봐온 수많은 치매 환자들. 그들의 행동과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재현했지. 자식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미래가 입술을 떨었죠. 혹시 처음부터 전부 준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처음부터 전부 연기였다. 내 자식들이 과연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이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준호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겨우 이거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민수가 USB를 들어보였어요. 이 안에 담긴 범죄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떨까요? 건설회사 임원과 요가학원 원장의 존속살해 미수 시도라 꽤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수면제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말이죠. 어머니, 제발 미래가 제 발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빠를 잘못 따랐어요. 그때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만. 제 차가운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난 이제 요양원으로 떠난다. 다만 내가 있을 곳은 너희가 알던 그 허름한 요양원이 아닐 거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고급 요양원에 입소할 거야. 물론 너희에겐 알려주지 않을 거야. 마치 너희가 나를 모르는 곳에 버린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대출금 상환 독촉이 시작될 겁니다. 은행 여러 곳에 이미 통지가 갔고 가압류 신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빠, 어떡해. 사채업자들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미래가 중얼거리자 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 파산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제야 모든 게 드러났네요. 알고 보니 준호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받고 미래는 사채까지 써가며 사업 확장을 했더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그게 천벌을 받는 거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 천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일 거고 너희는 너희 욕심이 만든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겠지.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자식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저를 산속 별장에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을 버리고 떠날 차례였으니까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자식들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또다시 찢어놓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겪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처절한 복수,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었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봐온 수많은 독거노인들, 그분들을 위해 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쫓겨났죠. 주식 투자로 날린 회사 공금이 들통났거든요. 미래의 요가원도 문을 닫았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느 날 미래가 찾아와 흐느끼며 말하더군요.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너가 깨달은 건 너희 잘못이 아니라 너희 처지겠지. 민수의 도움으로 저는 강원도의 고급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 여기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죠. 어머님, 이제 좀 편안하세요? 가끔 찾아오는 민수에게 전 미소로 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구나.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재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절 위로해 주었죠. 자식 농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실 씨처럼 용기 있게 대처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자식들의 소식은 가끔 민수를 통해 들었어요. 준호는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고 미래는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해요. 어머님, 그래도 자식인데.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낼 때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했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니?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세워진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가끔 그곳을 찾아가면 저를 알아보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얼마 전에는 미래가 시골 마트에서 캐셔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는 교도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흥미롭죠. 저를 버리려 했던 그 시골 별장 근처에서 딸이 일하고 있다니. 이런 게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가끔 밤에 자식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배신이었죠. 저를 산속에 버리고 죽기를 바랐던 자식들.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었나 봐요.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린 자식들은 영원히 이 행복을 모른 채 살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이자 하늘이 내린 가장 공평한 심판이에요. 어르신, 오늘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간호사가 제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전 미소로 답해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행복을 알게 됐으니까요. 창밖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자식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테고, 전 제가 선택한 이 평화로운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은실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를 버리거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투자하세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찾은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당신의 가치는 재산이나 돈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